여러분 7급 시험 잘 치고 오셨을까요? 올해 이제 26년 7급 시험은 난이도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좀 특이했던 점은 상저하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난이도가 쉽고 후반부에 난이도가 어려운 요즘 계속 그런 추세로 시험이 진행되고는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서 유독 그 부분이 강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쉬운 난이도일 때 시간을 좀 정립해서 빨리 푸신 분들이 뒤에 이제 어려운 난이도 15번 뒤에 20번, 25번 이후에, 20번 이후에 나왔던 어려운 난이도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수 비교, 비중, 증가율 같은 제가 유형 분류하는 바에 따르면 제일 기본적인 수비교형 선지, 수비교형 선지의 비중이 작년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거의 출제된 숫자가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계산 연습을 잘 해두신 분들, 분수 비교 트레이닝을 잘 해두신 분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 분수 비교 연습을 잘 안 해두신 분들은 이 문제가 아주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리고 계산 연습을 좀 덜 하신 분들한테는 올해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초반부에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한 80점 받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실제 변별력은 88점 이후 한 두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랑 별개로 어차피 상위권들은 88점까지 제가 이제 말하는 상위권은 주요 직렬, 이제 일행직, 통계직, 외형직 이런 주요 직렬들, 컷이 높은 직렬들의 상위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위권 학생들은 워낙 잘 풀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운 두세 문제 싸움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한 88점에서 96점 사이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냐 못 맞추냐 싸움이 됐을 거기 때문에 컷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 평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시자 평균은 변할지언정 합격자 평균이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험 문제 풀이하면서 어떻게 우리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갔어야 될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아주 단순한 확인형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적으로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에 소화제를 지급받은 팀장은 없다라고 했어요. 팀장 중에 팀장은 진통제, 이 팀장은 숙취해소, 이 팀장은 진통제, 이 팀장은 진통제니까 소화제 없죠. 물론 이렇게 하긴 해도 되지만 소화제의 팀장이 있는지를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방법이 두 가지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번 선지를 해결할 때는 직급을 먼저 보고 의약품을 보든 의약품을 먼저 보고 직급을 보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가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번은 1번 문제고 쉽게 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이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괄호 같은 게 뚫려 있으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이 괄호 뚫려 있고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서 소화제의 팀장이 있는지 봐도 된다는 사실 내년 시험을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는 한번 챙겨갑시다. 반대해서 제가 파이널 강의 때도 강조했던 거죠. 자, 또 이제 2번 선지를 보면은 숙취해소제는 금요일에만 지급되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숙취해소제 금요일, 숙취해소제 금요일, 숙취해소제 금요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다 보면은 여기 16일에는 숙취해소제가 목요일에 지급된 적이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으로 나오는 케이스예요. 답은 2번이지만 다른 선지도 한번 보면은 하루에 의약품 2정을 지급받는 사원은 없다라고 해서 사원, 한정, 사원, 한정 이렇게 봐도 되지만 사원이 볼 게 많잖아요. 헷갈리니까 이것도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잊으면 좋죠. 어떻게? 2정에 사원이 있는지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서 챙겨가야 될 내년 시험을 위한 아이디어는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볼게요. 2번 문제도 쉽습니다. 제가 유형 분류하는 거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매칭 소거형이 되는 거예요. 매칭 소거형이란 전체 A, B, C, D, E를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 소거해서 남는 것 하나가 뭔지 남는 것 하나가 포도에 해당하는 남는 것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라 소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큰 아이디어 없이 이렇게 단순히 풀어나가는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25년 포도 재배 면적은 1만 헥타르 이상이다. 어때요?
25년이라는 걸 조심하고 재배 면적은 둘을 합친 거다라는 정보를 캐치한 다음에 A는 성립했죠. B는 충족하지 못하네. C는 충족하지 못하네. D는 충족, E도 충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의 성복 면적은 25년이 24년보다 작다. 얘 비교하라는 거죠. A는 성립하죠. 이미 확인한 B, C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D도 성립하죠. E는 성립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지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년의 포도는 성복 면적이 유목 면적의 2.5배 이상이야. 25년에 어때요? 2.5배 이상이에요. 2.5배 이상이에요. 얘는 이상이지만 얘는 이상이 아니죠. A를 지우고 남아있는 것 D가 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쉽죠? 매칭 소고형은 유형으로 따졌을 때 항상 대부분 쉬운 유형에 속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리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그냥 뚝딱뚝딱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뻔한 표차트 해석형이죠. 기억.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국회의원 수도 가장 많다라고 했어요. 인구수는 누가 제일 많아요? 얘가. 국회의원 수는 이 친구가 더 많죠. 그래서 바로 틀렸다. 니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적을수록 민주주의 점수는 높다. 이게 적을수록 이건 높은가? 라는 순위 문제인데 순위 문제를 풀 때는 1등이 1등인지 꼴등이 꼴등인지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얘들은 이제 서로 교차가 돼 있으니까 제일 높은, 여기서 제일 높은 얘가 점수는 제일 낮은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낮은 얘가 점수는 제일 높은지 보니까 그러하다. 그러하고 서로 이제 항목이 비슷한 것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반대 관계에 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게 초반부 문제고 항목 수도 많지 않고 계산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순위를 매겨 놓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순위를 매겨 놓고 푸시는 게 훨씬 편안하다. 어떻게 매기냐면은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어떻게 매기냐면은 작은 순으로 여기서 매겨보는 거지. 1, 2, 3, 4, 5, 6 이렇게 매겨놓고 여기서는 큰 순으로 매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매기면은 안 헷갈리고 이제 순위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의 국회의원 수는 이 친구의 국회의원 수는 가장 낮은 국가의 88이 더 많네요. 가장 낮은 국가의 국회의원 수의 3배 이상이다. 300과 900이 예쁜 3배입니다. 이건 3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빠르고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죠. 이 3번 문제까지도 거의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심판 청구의 인용 비율이 높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넣어라면은 인용 비율은 결정 건수분의 인용 건수인데 결정 건수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전체가 A와 B로 나눠져 있을 때 둘이 전체 안에서 A의 비중은 이 전체 안에서 A의 비중은 B 대비 A의 비중으로 상호비로 풀어낼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상호비라 하면 여기서는 기각 대비 인용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소득세, 부가가치, 법인세, 양도세, 상등세 순으로 높냐? 자, 반대로 봐도 됩니다. 반대 해석해서 이 비율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비율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높으냐? 28배 이런 식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얘가 제일 낮으냐가 아니라 얘가 제일 높으냐? 이 비율로. 이렇게 분수 비교를 해도 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제일 낮으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제일 높으냐? 그래서 얘부터 먼저 확인해서 반대 해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비율이 제일 낮다는 건 이 비율은 제일 높다는 거죠. 이렇게 제일 낮다는 건 반대 해석하면 제일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양도상등세가 제일 높은가? 28배인데 여기 30배네? 틀렸다. 이렇게 확인하면 조금 깔끔하죠. 이렇게 분수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배율 차이가 작을 때는 비율이 작을 때는 배율로 반대 해석하면은 조금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2번 소득세 심사 청구의 인용 비율은 소득세 심사 청구의 인용 비율은 이제 25% 되느냐 봤는데 소득세 심사 청구의 인용 비율은 더하고 1을 봐도 되지만 얘가 25%면 얘는 75%이기 때문에 딱 3배인지 봐도 돼요. 3배 딱 맞기 때문에 25% 맞죠? 이거는 여집합이라는 스킬에 해당합니다. 3번 양도상증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모두 기각이다. 이 친구의 인용이 없네요. 모두 기각인 게 맞겠죠? 4번 심판 청구의 전체 인용 비율은 심사 청구의 전체 인용 비율보다 높다 낮다. 이 비교도 전체끼리 인용 비율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상호비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비로 본다 치면은 여기서는 딱 4분의 1인데 이건 4분의 1보다 훨씬 작죠. 이쪽이 더 크다 해서 심판 청구는 심사 청구보다 낫다. 심판 청구는 심사 청구보다 낫단 말은 맞아. 이렇게 방향성을 체크해주고 밑으로 와서 다시 확인해주면 됩니다. 분수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얘도 분수 비교, 얘도 분수 비교예요. 자, 5번. 심판 청구의 결정 건수가 많은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결정 건수는 더한 값이고 그게 법인세가 31로 제일 많죠? 맞아. 그 다음에 양도상증세가 많나? 남은 것들 중에 양도가 29로 그 다음으로 많아요. 부가가치세는 24로 그 다음이고 소득세는 또 그 다음이에요. 그럼 이것도 맞게 되는 거죠. 그냥 더한 값들을 단순히 비교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5년에 전체 민원 건수는 45건인가? 이 합이 45건인지 보라는 거고 20, 25, 45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체불 해결 민원 건수가 이 45 중에 15가 35% 될까? 45분의 15면은 딱 3분의 1입니다. 33.3%니까 35%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디귿 상반기와 하반기 민원 건수를 비교할 때 했을 때 하반기가 상반기의 2배 이상이다. 어때요? 25년에 하반기가 상반기에 이 하반기가 상반기에 2배 이상인가? 이미 45가 구해져 있죠. 그러면 그 2배 구도가 되려면 15랑 39도예요. 얘를 더했을 때 딱 15인지 얘를 더했을 때 30인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제가 예로 해볼게요. 10이고 5를 넘죠. 그러면 얘는 2배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둘 다 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구한 45를 활용한다면 45가 15대 30으로 쪼개져야 딱 2배 관계잖아. 아까 얘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3분의 1 하는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3등분 했을 때 3분의 1과 3분의 2는 서로 간에 2배 관계에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둘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더해서 15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엘 26년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25년 자료인데 26년에는 월평균 민원 건수가 25년 하반기와 같다면 26년 전체 민원 건수는 50건 이상이 된다. 이걸 어떻게 풀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는 전체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26년 전체 민원 건수가 50건이 되려면 이 하반기가 25건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월평균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하반기가 전체가 25건이면 월평균이 똑같다면 상반기도 25건일 거고 그러면은 연도 전체가 50건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야 될 일은 하반기가 25건 이상인지 보자. 이렇게 확인해 버리시면 됩니다. 볼게요. 하반기 25건인지. 10건, 20건, 27건이죠. 25건을 넘었기 때문에 그 27건이 상반기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54건이 되기 때문에 50건 이상이 된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이쪽 하반기 값이 27건이면은 하반기의 월 평균 이거 있잖아. 그쵸? 이게 26년 월 평균 전체로 유지되니까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2배가 돼서 54건이 되는 거예요. 하반기의 월 평균이 그대로 유지되면 상반기도 하반기랑 합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5번 문제까지 쉽다. 6번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초반에 한 10몇 문제까지는 아주 쉽게 그냥 줘서 우리 그 민경채 분들이 이제 꽈랑 안 나오게끔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쉽다고 여러분이 공부를 쉽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도 속도랑 정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덧셈, 뺄셈, 나눗셈, 분수 비교하는 것도 풀어내는 건 다 풀어내지. 하지만 이 시험이 본질이 시합이고 운동이기 때문에 이 컷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등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그 컷이 점수가 아니라 등수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이제 TO에 따라서 1등부터 잘라서 마지막 사람의 등수, 그 마지막 사람으로 잘라서 그걸 컷이라 합치고 점수로 내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등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라서 아무리 쉬운 것도 훨씬 빠르게 풀어내면은
남들이 10초 만에 풀 것도 내가 5초 만에 푼다면 남들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낀 시간이 누적이 돼서 남들보다 몇 분이 더 생기고 그래서 뒤에 가서 진짜 어려운 걸 남들보다 한두 문제 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고 변별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시험이 평균이 100점이고 이런 시험이 아니면은 쉽다고 변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쉬운 데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어려운 거 남들이 못 푸는 거는 풀어내면 이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공급 불안 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불안 건수는 어때요? 2개 더하는 거고 그림 2개 더하는 거고 일단 그림으로 보면은 2해 말고는 매년 증가했죠. 여기는 그림이 아슬하게 나와 있으니까 숫자로 보면은 2 감소하고 2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 쉽게 매년 증가 안 했다. 23년은 그대로야.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2번 21년 공급 중단 건수는 24년 공급 부족 건수보다 많다. 보겠습니다. 자, 21년 공급 중단 건수는 얘는 24년 공급 부족 건수보다 많지 않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 매년 공급 부족 건수가 공급 중단 건수보다 많다. 매년 공급 부족이 중단보다 적죠. 반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4번 공급 불안 중에서 부족의 건수의 비중은 이라고 했는데 공급 불안은 이거 2개 더한 건데 그 안에서 부족의 비율은 이라고 한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상호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부족과 중단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부족의 비율은 중단 대비 부족의 비율로 상호비로 풀어낼 수 있다. 바로 얘 대비 얘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더하기 과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래서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가? 그림으로만 봐도 여기는 증가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2가 늘었는데 여기서 2가 줄었기 때문에 증가 안 한 거예요. 이것도 4번도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공급 중단 건수가 공급 부족 건수의 중단이 부족의 3배 이상인 애는 없다. 어때요? 2022년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는 그 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로 확인하면 3배 이상인 애는 없는 게 맞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니다. 이거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추필자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풀이해 보겠습니다. 추필자를 볼 때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선지를 읽고 위에 자료로 간 다음에 보고서를 보는 순으로 보는 게 좋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 자료만으로 이 보고서가 안 쓰이니까 밑에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자료와 이 자료는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자료의 계가를 이해하세요. 월 평균 소득 구간별, 이 구간별 돌봄 시간 지원 제도, 이 지원 제도의 이용률 비율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위는 뭘까? 위는 이용을 했다 안 했다 제도별로 이용률이 아니라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보면은 지원 제도별 이용률을 보려면은 밑에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거죠. 이렇게 밑에 선지 자료와의 차이 그리고 이 자료가 결국 이 보고서에서 쓰였는가 이런 논리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5번 틀렸고 기억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낮 시간 양육 방식 차이라고 했어요. 맞벌이, 비맞벌이, 양육 방식 얘기하는 내용이 아예 없죠. 위에랑 자료랑도 다르지만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디귿. 또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별 돌봄 시간 지원 제도 이용률이라고 했어요. 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유연근무의 이용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 자료가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재택근무의 거주 지역별 이용 현황이라고 했어요. 재택근무의 경우에 거주 지역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쓰였다. 그쵸? 답이 4번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추필자 문제도 아주 쉬운 유형에 속해요.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런 거 안에 정합성을 판단하는 거. 재택근무가 진짜 가장 높은가? 유연근무가 진짜 가장 높은가? 뭐 이용률은 어떤가? 이게 17%인가? 이런 보고서 안의 정합성을 자료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원리적으로 쓰였냐 안 쓰였냐, 추가로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진 거지 자료 안의 정합성을 따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자료의 정합성을 따진 문제가 아니니까 정합성을 확인하는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8번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
입영 예정자 수가 가장 많은 애, 입영자 수도 가장 많다. 입영 예정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여기에요. 이때 입영자 수도 제일 많죠? 맞다. 아주 쉽게 나왔고 기억은. 니은 21년 대비 25년 입영자 수의 감소율은 21년 대비 25년 입영자 수 진한 거의 감소율은 11으로서 11은 227에 10%가 안 되죠. 일단 빼고 퍼센트로 확인해야 됩니다. 10%를 저기서 빼. 27에 22.7을 빼는 거는 어렵잖아. 이렇게 빼려면 어렵잖아. 그러지 말고 차이를 보고 차이와 원래 수의 10%를 비교하는 느낌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D가 입영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년이 25년의 4배 이상이다. 어때요? 입영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비율 자체의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적으로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빼세요. 증가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빼고 봐. 빼면 얼마예요? 3.8이에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25년은 얼마예요? 빼면은 1.4예요. 근데 이제 뺀 것들끼리 자 들어보세요. 22년이 25년에 4배가 되냐라고 했으니까 이 증가율을 구해서 그걸 4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편차를 4배 하는 게 수가 훨씬 깔끔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증가율을 구하려면은 95.5 대비 1.4 증가한 게 증가율이 얼만데? 1점 몇 프로? 정확히 구할 수 없잖아. 그렇게 대강 구하고 그걸 4배 해버리면 오차도 4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증가율이 정의 자체가 전기값 대비 증가분이 정의잖아요. 이거랑 21년도 전기값 대비 증가분이 정의니까 얘를 아예 4배를 해주고 5.6으로 4배를 해주고 분수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답이 도출됩니다. 분수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를 1.8 증가했으니까 거의 50% 증가했어요. 여기는 택도 없죠? 4배를 해줬더니 이쪽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4배를 해주니까 커졌다. 4배 차이가 안 난다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디귿 틀렸죠? 리을 입영자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애 입영 비율도 가장 높다. 입영자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건 구해야 되죠. 근데 입영 비율이 제일 높은 건 나와 있죠. 그러면 입영 비율을 먼저 기준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제가 16스킬에 따르면 이게 쉬운 항목으로 기준 만들기에 해당하는 거죠. 입영 비율이 제일 높은 거. 그쵸? 입영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애 입영 비율도 높다 했으니까 입영 비율은 언제 제일 높아요? 여기 제일 높죠. 이때 입영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제일 높을 리가 없죠.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후단에서 기준을 만들면 전단을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영 비율이 입영자 수 증가율 높은 걸 찾는다고 헤매지 말고 입영 비율부터 보는 게 합리적이란 거죠. 구하기 쉬운 데서 기준을 만들어서 어려운 건 확인하는 16스킬의 쉬운 항목으로 기준 만들기를 적용한 겁니다. 자, 가볼게요. 9번 문제. 사용하지 않은 자료형이라고 했고 제가 파이널 강의에서도 요즘 자주 나온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푸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도 되지만 밑에 자료를 먼저 보고 보기를 보고 보고서에 쓰였는지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정합성을 확인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1번 사교육 24년 25년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 시간 어때요? 여러분 이거 보고서를 볼 때는 문단이랑 내용의 어떤 구조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사교육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랑 사교육비 어쨌든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사교육 참여율이에요. 얘는 소득 수준별로 또 참여율을 나타낸 거예요. 알겠죠? 이 구조를 보면은 이 사교육 참여율을 학교급별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기억은 1번은 쓰인 거죠. 2번 이번에 소득 수준별로 초, 중, 고 사교육 참여율 얘기를 하는 게 소득 수준별로 참여율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번 자료도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2.1% 차이 나는지 그런 걸 확인하지 말고 쓰였으면 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은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아까 사교육별 총액 얘기했던 문단이 있었죠. 여기. 그리고 학교급별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학교급별로. 3번도 쓰인 겁니다. 4번 이번에도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 16년 대비 총액의 증가율 같은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쓰였고
5번이 이제 자녀 수별 참여율인데 이게 이제 이건 총액 얘기였고 참여율은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 참여율을 자녀수로 나타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쓰이지 않은 겁니다. 자, 어때요? 이 정합성 같은 거 이런 거 막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이 유형의 핵심은 그냥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고 보고서에 내용이 있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전형적인 표차트 해석형이고 빈칸이 뚫린 유형으로 출제된 거죠. 가볼게요. 1번. 영업이익이 가장 큰 기업은 C이다 라고 했어요. 영업이익은 어때요? C. 비어있죠? 원래라면 가장 큰 거 할 때 이걸 64로 해서 가정법으로 비교해도 되는데 이거는 빼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 풀 때도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선택인 거야. 이 문제에서는 저는 9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가볼게요. 164니까 이거 60이구나.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쉬운 걸 굳이 가정법을 쓸 필요는 없는 거지. 하지만 가로값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이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뒤에 어려운 문제들 풀어나갈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는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네요. 다시 볼게요.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D이다. 이게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 증가한 정도로 보면 되죠. 74. 이렇게 계산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한 해였어요. 이 연산을 잘하는 사람이 이 74 이런 거 빨리 빼는 사람이 유리한 거지. 74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아니죠. B가 더 많이 증가했죠. 틀렸다. 영업이익도 아까 B가 제일 컸죠. 자, 3번. B의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30% 이상이다. 이게 이거의 30% 이상인지 22에 3만 곱해봐도 66으로 안 되죠. 이렇게 수 쪼개기. 비중 확인 문제고 수 쪼개기라는 스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번.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A이다.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묻는 항목인 A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10%죠. 이게 제일 낮냐? 나머지 10%가 넘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죠. B는 5%밖에 안 되죠. 틀렸다. 5번. A, D의 매출액 평균은 600억 원 이상이다. 항목이 4개입니다. 전체가 2,400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 평균을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 600이면 4개를 곱하면 전체는 2,400이어야 되죠. 2,400 넘으니까 이상이야 라고 쉽게 구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안전등급이 B인 기반시설 분야 수는 7개이다. 어때요? 언제? 2015년에 B, 1, 2, 3, 4, 5, 7. 여기 위에 2개, 아래에 5개. 7개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그림이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이 그림이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림의 정보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막상 이 표를 표로 나타냈으면 아주 단순한 표야. 심지어 수치도 없으니까 계산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표 아래서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없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고 사이즈가 크면 여러분이 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쫄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니은디그 또 풀이도 안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확인하면 돼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림이 나왔다고 쫄지 말고 그림이 사실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알파벳만 나와 있는 거야. 전혀 어렵게 나올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12번 기억. 전형적인 또 표차트 해석형 문제죠. 2024년에 예산 집행률은 95% 이상이라고 했어요. 예산 집행률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되고 95%니까 이 둘이 차이, 빈 공간이 5%가 되는지 보자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한 400 몇십밖에 안 빕니다. 400 몇십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앞에 세 자리 이게 1%인 거예요. 앞에 세 자리. 정확히 말하면은 뒤에서 뒤에서 2개를 잘라내고 나면 1%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4, 4, 5가 1%이기 때문에 빈 공간은 5% 택도 없다.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95% 이상이야. 니은 23년 대비 25년 지원액의 감소율은 어때요? 지원액의 감소율은 지원 인원의 감소율보다 높다 낮다. 감소율을 구할 필요 없이 감소율이 높으면은 감소율이 낮으면은 이 분수값 자체가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소율이 높으면 분수값은 작아지게 되고 감소율이 낮으면 분수값은 커지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남았을 테니까
감소율이 낮으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감소율이 높으면 더 조금만 남았을 테니까. 이게 감소하고 남은 정도죠.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감소하고 남은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액의 감소율이 지원 인원수 감소율보다 낮다는 얘기는 지원액의 분수값이 더 크다. 이게 바로 분수 비교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분수 비교가 정말 중요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분수 비교 해볼게요. 얘를 그릇형으로 비교하면 여기보다 수는 작아졌는데 빈 공간은 더 커졌어요. 갑자기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네요. 자, 여기로 가면서 수는 작아졌는데 빈 공간은 커졌다. 줄어든 거야. 라고 암산으로 바로 2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계산 특강 때는 그릇형 비교라고 해서 알려주거든요. 혹시 안 들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수치로 먼저 볼게요. 단위를 해방돼서 수배열 중심으로 일단 앞에 세 자리 중심으로 보면은 실제로 분수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빈 공간 여기는 어때요? 15. 여기는 22가 비었어요. 더 작은 수에서 더 많이 비었다고. 혹은 더 큰 수에서 더 적게 비었다고요. 이 그릇형 비교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똑같은 50mm가 비어도 똑같은 10mm가 비어도 그게 500ml 맥주잔에서 10ml 비는 거랑 20ml 소주잔에서 10ml가 비는 거는 큰 차이죠. 자, 소주잔이 20ml라 칩시다. 그럼 10ml 비어있으면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맥주잔은 훨씬 크죠. 500ml 잔이면 10ml 비어도 티도 안 날 거예요. 이쪽이 훨씬 꽉 찼죠. 맥주잔에서 빈 게. 자, 그릇은 커졌는데 빈 공간이 그대로면은 훨씬 꽉 차게 돼서 분수값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는 그릇이 커졌는데 빈 공간은 어때요? 더 줄어들었다는 거지. 이건 계산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해요. 이렇게 제가 계산 특강을 들으면은 분수 비교를 계산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릇은 커졌는데 빈 공간은 작아졌어. 혹은 그릇이 작아졌는데 빈 공간은 커졌어. 이쪽이 더 빈 거야. 이쪽이 더 꽉 찬 거야. 뭐 방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릇이 줄었는데 빈 공간 되려 작아져서 훨씬 꽉 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바로 들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따 개강하는 계산 특강을 잘 들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더 시간을 많이 써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연습 문제로 문제들도 많이 풀고 하기 때문에 훨씬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지원 인원 1인당 지원액은 24년이 23년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4년과 23년 이건 어때요? 이것도 또 분수 비교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분수 비교할 때 분수를 절대 따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분수 비교를 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이렇게 누워 있었지만 제가 썼죠. 표 안에 이렇게 있으면 더 쉬운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거의 10%, 여기서는 10%가 안 되네. 이렇게 표기. 분수 비교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죠. 분수가 나올 때마다 따로 적는 사람은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분수 비교를 연습을 통해서 쉬워서 따로 적든 말든 풀었겠지, 맞췄겠지. 맞췄다,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여러분이 왜 따로 적으면 안 되는지를 알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있는 채로 그대로 푸니까 10% 안 되고 10% 넘어. 그래서 이렇게 돼 라고 하면은 24년이 마지막엔 방향만 확인한 거지. 24년이 23년보다 작다는 맞다. 이런 식으로. 자, 리엘. 참여대학 한 개 교당 지원액. 이번에도 분수 비교를 하란 거죠. 그런데 참여대학 한 개 교당 지원액은 25년의 경우에는 얘 대비 얘, 23년의 경우에는 얘 대비 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아래 좌우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아래 위로 2배야. 수배열이 484 딱 2배잖아요. 얘는 어때요? 2배가 안 돼요. 476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25년이 3년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쉽죠? 자, 이런 식으로 분수 비교를 따로 있는 상태로 굳이 옮겨 적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냥 좌우 비교, 상하 비교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그때그때 쉬운 방법을 골라서 빠르게 2, 3초 만에 푸는 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12번까지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지 않는 게 남들보다 가볍게 풀기 때문에 안 틀린 것도 있고 또 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 우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거기서 아껴져야지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 있거든요. 거기를 침착하게 차근차근 풀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13번. 기억.
25년에 전체 수익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어떻게 해요? 자, 볼게요. 이 친구 대비인데 여기 없죠. 그러니까 앞에 세 자리 중심으로 일단 생각을 하세요. 47,1이 되겠구나라고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증가한 게 40%가 될까? 40%를 곱해서 더하려고 하지 말고 차이를 보세요. 항상 빼세요. 증가율이 나오면 무조건 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빼면 얼마예요? 177이에요. 177이 471에 40%가 될까?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40% 된지는 어떻게 빨리 알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177이고, 다시, 뺀값이 177이죠. 저 두 개 뺀값은 177이고, 출발하는 수는 471이에요. 얘가 40%가 되는지는 제가 비중 확인해서 수 쪼개기란 스킬로 가르칩니다. 자, 들어보세요. 4 곱하기 4 하면 16이잖아. 그 남은 17이랑 71이 40%가 된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방금. 자, 들어보세요. 자, 이 177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400의 40%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160을 그래서 빼고 400을 이미 썼으니까 남은 17과 71만 40%가 된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여러 가지 수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분수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 쪼개기입니다. 들어보세요. 400대 160은 예쁜 40%죠. 거기다가 밑에 이거는 71이 더해져 있는 거죠. 여기는 17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수가 아래 위로 특정한 수가 더해졌을 때 유지가 되려면은, 자, 들어보세요. 100분의 50은 50%죠. 이게 50%로 유지되려면 더해지는 수도 50%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150분의 75로 딱 50%죠. 그러니까 얘가 유지가 되려면은 더해지는 수들의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이 비율이 작으면 이 비율에 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비율이 더 크면 이 비율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야. 원리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유지가 되는데 이게 25가 아니라 30이 되면 당연히 비율이 커지는 거지. 150분의 80으로 50%보다 커지는 거잖아. 반대로 이 비율이 더 작아지면 25가 아니라 20이 되면은 150분의 70으로 50%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400의 40%를 먼저 생각하고 남은 것들끼리만 비교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사람은, 자, 다시 이 기술이 익숙해진 사람은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전이라면 여기 4, 7, 1만 적고 둘이 차이가 얼마지? 아, 177이구나 하는 순간 4, 4, 16, 17대 71 이렇게 바로 생각이 이어진다고요. 지금은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수업 때 정말 이 방법을 체화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인할 때 이렇게 증가율 때도 비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빼고 나면은 비중 확인이니까. 비중을 확인할 때는 이 수 쪼개기가 체화가 되어 있는지가 엄청 푸는 속도랑 정확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알겠죠? 체화를 시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건수는 매년 항공이 회원보다 많다. 수익 건수는, 이게 수익 건수죠. 항공이 회원보다 많죠. 여기는 빼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항공이 전체의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선 틀렸다는 거예요. 얘는 틀렸다. 알겠죠? 빼서 구하지 말고 위에 절반이 되는지 보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4년에 해운 수익검사 대비 해운 적발 건수의 비율은, 수익검사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인데 이 비율은 여기서 빼서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자료를 잘 해석하는 사람은 자료에 뭘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냐면 자료에 쪼개진 구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막 물품의 수입이고 수익건사고 이런 걸 언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전체가 항공과 해운으로 쪼개져 있구나. 그래서 이 괄호는 사실 이렇게 빼서 구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해석하는 사람이 자료를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90일이니까 90일은 얘의 10% 이하가 맞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수익 건수 대비 수익 검사 건수의 비율은 언제? 25년과 24년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아까도 했지만 이 앞에 세 자리 중심으로 봤을 때 471 대비 216의 비율은 648 대비 192의 비율보다 당연히 높은 거지.
분모는 작고 분자는 커지니까. 분수 비교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되게 실급엔 특히 쉽게 나와요. 쉬운 걸 빠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쉬운데 그냥 봐도 되는데 그걸 다 옮겨 적고 있으면 엄청 불리한 포지션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시험의 본질을 생각하면 돼요. 이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여러분은 맞췄다 수준에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빠르게 풀어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최선이었는가? 이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었는가? 이것보다 더 가볍게 풀 수는 없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두고 해야지 그냥 풀었다 말았다 이걸 기준으로 두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춰야 된다. 그런데 몇 차로 더 빨리 풀었는가? 이런 게 핵심이란 거죠. 자, 그래서 25년이 24년에 비해 낫단 말은 맞는 말이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14번 전자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한다. 보시면 되죠. 증가하지 않는 애도 있죠. 2번 20년 전체 복권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를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빼라고 했죠. 빼면 얼마예요? 6천 얼마다. 그럼 10% 이하란 말은 틀렸죠. 쉽게 빼는 순간 보이는 거죠. 3번 온라인 복권 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가 방향은 전체 증가 방향과 같다. 어때요? 온라인 복권은 늘어나다가 계속 늘어나네요. 매년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는 매년 늘어야 되죠. 근데 매년 느는가 보니까 맞네요. 쉽게 나오죠. 이것도 답이. 이 문제도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24년 전체 복권 판매액 중에 온라인 복권 판매액의 비중은 24년에 전체 대비 온라인의 비중은 90% 이상인가를 79, 63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 얘들이 10%가 안 되는지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즉석식 인쇄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애는 이건 그냥 확인하면 되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6년 3월 날씨별 날짜수. 이것도 사실 정보량이 별로 많진 않은 거예요. 날짜수가 어때요? 날씨가 맑은 거는 10개인가? 개수 세면 되죠? 7개인가? 1개인가? 6개인가? 7개인가? 개수 한번 세보세요. 그림 있다고 쫄지 말고 별로 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일교차별 날짜수도 사실 보면 돼요. 그 일교차가 20도인 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료가 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니들이 다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아주 쉽게 출제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자, 볼게요. 1번 선지. 표시 용량 대비 방전 용량의 비율은 F가 가장 높다. 또 분수 비교를 시키고 있죠. 이 비율이 얘 대비 이 친구의 비율이 F가 제일 높은가라고 했어요. 어때요? 분수 비교 잘한 게 그래서 중요하겠죠. 자, 보세요. 여기 빈 공간은 이것도 그릇형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빈 공간은 32예요. 10%도 안 비었어요. 그게 제일 높은가? 10% 이상 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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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항복인 F를 기준으로 그릇형 비교를 하시면은 빈 공간 중심으로 비교하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다음에 2번. 일반 충전 시간이 가장 짧은 게 고속 충전 시간도 가장 짧냐? 일반 충전 시간은 얘가 제일 짧고 고속 충전 시간도 얘가 제일 짧네요. 맞다. 바로 확인할 수 있죠. 3번 생활 방수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는 생활 방수 기능이 없는 보조 배터리보다 가볍다. 있는 거는 없는 것보다 가볍다. 있는 게 2개죠. 없는 것도 여러 개죠. 그러면 명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있는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없는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것보다도 가벼운지 확인을 주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가볍다라고 했으니까 무게를 볼게요. 있는 것 중에 이거 2개 C2 중에 제일 무거운 얘가 나머지 중에 제일 가벼운 얘보다도 무거운지 가벼운지 보자. 그렇게 가벼운지 보면은 그러하죠.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막 헤매지 말고 얘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나머지 중에 제일 가벼운 것보다도 가벼운지 보자. 이게 논리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명제였던 겁니다. 자, 자석식 부착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 가격의 평균은 없는 가격의 평균보다 A, C가 없는 것보다 높은가? 볼게요. 평균 비교형이죠. 이렇게 2개의 평균이 나머지보다 높은가 낮은가라고 했는데
두 개를 구하는 게 쉬워요? 네 개를 구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두 개를 구하는 게 쉽죠. 두 개를 구하고 거기서 나머지는 확인해 볼게요. 두 개 구하면 어때요? 둘이 더하면은 63,000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31,500원이죠. 나머지 평균이 31,500원이 될까? 얘만 31,500원을 넘어요. 그 넘는 정도도 3,900원밖에 안 돼요. 3,900원으로 나머지 31,500원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자석 부착 기능이 있는 쪽이 평균이 더 높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손전등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 가격은 D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저렴한 179의 2배 이상인가? 얘 2배 하면은 35,800원입니다. 2배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2배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고 17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7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선지를 보면은 이 문제는 이제 순위가 나와 있는 전형적인 순위 자료형 문제가 됩니다. 기업 국방비 지출액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국방비 지출액은 어때요? 그냥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하지만 여기 자료는 24년 자료고 여기서는 23년이라서 전기값을 추론해서 풀어야 된다. 제가 유형 분류에 따르면 모수 추론이라고 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이라고 했는데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독일을 135 이렇게 잡고 나눌 때 프랑스는 나눠서 106.7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35% 증가해서 860이 됐다는 얘기는 전기값 23년 값을 X라고 했을 때 수리적으로 표현하면은 1.35를 곱했을 때 그게 860이 된다는 거니까 전기값 X는 어떻게 추론해요? 1.35를 여기 나눠주면 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67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점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결국 독일 값은 1.35분의 860이고 프랑스 값은 같은 논리로 1.067분의 640이 되는데 어차피 점은 비교의 관점에서 양변에 이제 1000을 100을 곱해줘서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06.7, 135 이렇게 된다 치고 보면은 여기서 증가한 거는 30%가 조금 안 돼요. 여기는 얼마 증가한 거예요? 220이 증가해서 30% 이상 증가했죠. 그래서 분모는 30% 안 되게 증가했는데 분자는 3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므로써 전형값은 독일이 크다. 프랑스가 독일보다 크단 말은 그래서 틀렸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24년 상위 10개국 지출액 합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10개 합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겠느냐? 10개 합을 다 구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가 미국보다 작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나머지가 9개죠? 나머지가 평균적으로 1000이 될지 보자. 일단 이렇게 확인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건 16스킬 중에 덩어리로 확인하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가 평균적으로 1000이 되는지 보자. 가볼게요. 어때요? 얘들은 1000이 넘지만 나머지는 다 1000이 안 되죠. 얘들이 1000이 넘는 정도인 203이랑 1300 꼭 이러네요. 중간중간. 볼게요. 203이랑 1350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1000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걸로 얘 하나 1000으로 만들면 한 700 남아요. 얘 또 1000 만들고 얘 1000 만들면은 모자라요. 이 세 개조차도 얘로 1000을 못 만들어요. 또 203으로는 얘 하나도 1000을 못 만들죠. 9개의 평균이 지금 100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90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9680이니까 얘가 나머지 합보다 크다. 그래서 50% 이상이 된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디귿 24년 GDP는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24년 GDP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24년이니까 GDP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이걸 구할 때 이런 걸 따로 적거나 머리로 막 GDP분의 국방비를 분수를 떠올려가면서 넘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아래로 보내주는 모수 추론 구도에 대해서 실제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트레이닝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남들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이걸 맨날 GDP 분의 국방비를 따로 적거나 혹은 떠올려서 뒤집어서 어떻게 하거나 머리로 떠올리거나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끊는 사람은 당연히 앞서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는 시간들이 누적되면은 그게 점수로 컷에 더 가까운 위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고, 일본은 어떻게 한다? 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이다라고 했을 때 여길 4배해도 되지만 여길 4배해도 돼요. 1.3을 4배하는 게 좀 더 깔끔하죠. 그래서 1.3을 4배하면 5.2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분수 비교를 한다라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1.3 증가한 거는 30%가 안 되고 여기서 180 증가한 거는 30%가 넘죠. 그래서 이것도 위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 4배 한 것 하니까 커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4배 하니까 더 커졌다. 그래서 4배 이상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조금만 풀어서 꼼꼼히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은 1.3분의 530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6.5분의 717인데 이게 일본 값이 사우디아라비아를 4배 한 것보다 크냐라고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4배를 여기 처리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를 5.15 만들면은 30% 차이 안 나고 30% 이상 차이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판단해서 마지막 결과는 이 4배가 여기 그대로 곱해져 있다 생각하고 직간을 더하면 돼요. 분자에 이 4배가 그대로 곱해져 있을 때 4배 해주니까 더 커. 4배 해주니까 커졌어. 사실 차이는 4배가 안 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직관적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8번.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 어려운 3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싹 다 풀어보니까 22문제가 사실 다 쉬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정말 기준을 낮게 잡아도 20문제는 쉽고 2문제 정도는 중상 정도고 한 3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문제가 28번 문제입니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거 2개라고 하면은 얘랑 24번 문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도 답이 1번이라서 실제 문제가 설계된 난이도에 비해서는 답은 쉽게 나온다. 자, 볼게요. 자매 도시수가 많은 지역부터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모수가 여기 있는 거죠. 이 모수에 25개의 지역이 국가별로 어떻게 자매 도시가 구성되어 있느냐. 100%는 예고. 거기 곱해서 구하는 거죠. 아무튼 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엄밀히 말하면은 아시아의 자매 도시 수는 계속 내려갈까요? 다시 아시아의 자매 도시 수는 엄밀히는 25 곱하기 40%, 29 곱하기 41.4%, 21 곱하기 52.4% 그렇게 모든 모수의 비율을 곱해서 다 더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너무 많잖아 구할 게. 그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면 됩니다. 일단 대강.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는 모든 모수에서 다른 지역보다 1등이에요. 값이 제일 커요, 비율이.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뭘 곱해서 하든 간에 아시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1등인 거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2등인가 얘가 2등인가 봐야 되는데 얘도 모든 지역에서 얘는 이미 구했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남은 것들 중에선 얘가 다 1등이에요. 하지만 딱 여기서만 이 친구한테 졌어요. 자, 엄밀하게 꼼꼼히 생각한다면 여기 하나에서 졌는데 여기서 진 정도는 나머지에선 다 이겼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모수도 작죠. 근데 비율도 여기에서 졌지만 여기서 이긴 비율이 더 커요. 여기서는 9만큼 졌잖아. 여기서 이긴 건 14만큼 이긴 거지. 더 큰 비율에서 더 많이 이겼기 때문에 정에서 진 거는 병으로만 해도 역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아메리카가 2등이란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엔 유럽이 3등인가? 유럽은 이 색깔인데 또 남은 것 중에서는 이 검은색, 제일 검은색이랑 이 빗금보다는 유럽이 다 커요. 유럽은 비교할 필요 없이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오세아니아보다 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어때요? 아프리카는 검은색이에요. 여긴 0인 거예요. 없어서. 색깔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저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하나, 둘, 0, 0, 7인 거예요. 이것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만 아프리카가 진 거예요.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는 아프리카 더 크죠? 여기도 0, 4.8이니까 더 크죠? 같죠? 같죠? 그래서 같은 것 두 개. 0으로 같은 것 두 개. 이긴 게 두 개, 진 게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진 쪽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진 거는 4% 곱하기 25만큼 진 거예요. 이긴 거는 29에 2만큼이나 이긴 거예요. 여기서 진 거 하나를 을에서 바로 역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꼼꼼하게 생각해 주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강대강 크기를 봐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고받은 정도는 진 게 이긴 게 있기 때문에 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수가 다 다르니까 가중평균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정의 아시아 지역 자매 도시수는 갑의 아시아 지역 자매 도시수보다 많다 적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정은 12에 아시아면은 58.3이에요. 갑은 25에 아메리카니까 28이에요. 자, 확인해야 될 게 지금 25에 28%랑 12에 58%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기 기조로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적어주면은 25에 28%랑 12에 58.3%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2배 넘죠? 1만큼. 여기도 2배 넘죠? 2만큼. 자, 2배 둘 다 조금씩 넘어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2배하고 넘는 정도가 12분의 1이야. 여기 2배하고 넘는 정도도 2.3이라서 거의 12분의 1이에요. 이때는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이렇게 자연수가 작고 깔끔할 때는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수가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 상황인가 하고 대략 구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5에 28%는 몇 개겠어요?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맞는 근처의 수를 빨리 추론하면 돼. 28을 4로 나눠도 됩니다. 25에 28%나 28에 25%나 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7이었던 거예요. 얘가 7이 되겠어요? 12에 60%가 7.2예요. 60%보다 조금 작은 수로 딱 떨어지겠죠. 그럼 얘도 7이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두 수는 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행시에도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영어 강의 과목수 해가지고 10몇 년도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곱셈 비교해서 이런 종류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별로 아시아 지역 자매도시 수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광역시와 가장 적은 광역시의 3배 이상이다. 아시아 지역. 가장 많은 건 어디겠어요? 이 모수가 많거나 이것들이 많거나 비율이 많거나 해야 되는데 비율의 차이보다 모수의 차이가 커요. 29에 41.4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는 21에 52 정도는 의심스러운데 여기 그래도 이제 8이면은 30%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는 30%까지 차이 안 나죠. 29에 41.4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적은 건 모수도 작고 비율도 작은 여긴 모수가 좀 더 작지만 비율이 그래도 훨씬 커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거는 29에 41.4%랑 14에 35.7%를 3배가 되는가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4랑 29는 2배 조금 넘는데 이거는 1.5배에 많이 모자라죠. 35랑 41이에요. 1.5배는커녕 한 1.2배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배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2배가 됐으면 하나는 1.5배가 돼야 곱한값이 3배가 되죠. 그래서 이 2배, 1.5배랑 비교하면은 2배에 아주 가까운데 1.5배는 많이 모자라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3배가 안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자매도시수에서 을의 자매도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지역이면은 이 검은색 말하는 거죠. 이 검은색 중에 자, 을이 29개죠. 들어보세요. 29개 중에 17.2%, 29개 중에 17.2%가 을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나머지는 어때요? 이 전체가 101개래요. 이렇게 제목에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가 101개면은 나머지는 72개 곱하기 비율이 이제 가중평균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남은 72개는 비율이 0에서 7.1 사이의 값을 가질 거예요.
나머지들은 비율을 가중평균된 결과로 가지기 때문에 0에서 7.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게 가중평균을 잘 배워야 이런 생각이 잘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실제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고 한번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커리큘럼 강의를 잘 따라오시고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들어보세요. 이게 70이면, 그러니까 얘가 크냐, 나머지가 크냐가 50%를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70이면은 2배하고 좀 더 크죠? 58하고 13, 2배하고도 한 40%, 50% 커요. 근데 여기를 7.1로 쳐야 간신히 그 정도 사이즈가 돼요. 7.1로 쳐야 비슷하고 실제로는 7.1보다 훨씬 작겠죠? 0도 있고 4.8도 있고 4.0도 있는데 7.1도 있는데 이게 뭐 모수가 압도적인 상황도 아니고 0이랑 4.0, 4.8, 4.0, 4.8 쪽에 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7.1이 훨씬 안 되고 한 4, 5 정도로 나올 거예요. 계산 안 해봤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이 배율은 훨씬 클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2배하고 조금 넘었지만 이게 실제로 4, 5였을 걸 생각하면은 3, 4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대충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쪽이 클 거다. 얘가 7, 계속 내려가지. 자, 죄송해요. 다시. 얘가 7.1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 거의 여기 수렴하지 않는 이상, 거의 무조건 얘가 크다. 근데 얘가 7.1로 수렴할 상황이 아니다. 7.1에 해당하는 모수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72라는 모수 중에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4.8, 4.8 이렇게 아주 크기 때문에 7.1이 될 상황이 아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4.8, 4.80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7.1보다 훨씬 낮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쪽 비율보다 이쪽 비율이 훨씬 큰 상황이 돼서 얘가 나머지보다 크다. 5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50% 이하란 말은 그래서 틀렸죠? 넘어가 볼게요. 1번. 기타를 제외하고 증감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이다. 증감률이라 하면은 증가율, 감소율을 다 한꺼번에 포함하는 말이고 절대값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24년 대비 25년 사망자 수의 증감률이라고 했고 광업이라고 했으니까 6배 됐죠. 증감률이 500%란 얘기예요. 600% 아닌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 감소한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감소는 최대 100%이기 때문에 500% 나온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5배씩 된 게 있는가? 얘가 1이 아닌 이상 아니겠죠.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얘가 또 5배 되려면은 7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상 그 정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 애매하면은 사실 얘를 구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머지에서 어차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구해도 돼. 웬만하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의심스러우면 구해도 돼요. 자, 구해볼까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해볼게요. 제가 한번 400 이거 7, 3, 10인 걸 생각하면 이거 3개 더하면 480이죠. 적어놔. 480이라고. 그리고 남은 것들 한번 봐. 쓱 보면은 1, 1, 19예요. 19에 14 더하면은 33이에요.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78까지 하면은 513에 78이면은 591이고 여기는 7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도 돼. 구하는 거, 이 구하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20초? 10초?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연습을 잘 해놓으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시간을 아껴놓고 그냥 이런 걸 구해가면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2번에는 얘랑 비교하라고 한 거죠. 누가 크냐?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1번을 구해놨으면 2번은 그냥 풀리는 거지. 그래서 구해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네요. 근데 2번을 안 구하고 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꼭 구해내야만 하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약 같다면이라고 가정법, 16스킬 중에 가정법을 써서 풀어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이 같다면, 만약 진짜 같다면 이 차이랑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들, 괄호 빼고 나머지의 차이는 같아야만 하죠. 이 차이 나는 만큼 얘들도 차이 나야 되죠. 얘들이 같다면. 이거 두 개가 같다면. 이해됐죠? 같다면 그래야지.
왜냐면 얘 둘이 같다면은 얘로 식을 다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5, 8, 9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 9, 8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어쩌고 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같으면은 이거는 넘기고 나머지들 전부 다 빼기 구조로 되는 거잖아. 얘들이 같으니까 얘 차이 나는 만큼 얘들도 차이 나야 둘이 0이 되겠지, 뺐을 때. 알겠죠? 원리는 알겠죠? 자, 그렇게 돼서 결론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9만큼 차이는 플러스 9네. 나머지도 플러스 9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끼리 서로 주고받은 구도를 한번 짜보세요. 바로 계산하기 전에. 주고받은 구도를 한번 짜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짜란 말이에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이 괄호가 있으면은 그 괄호는 괄호끼리 처리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아래 걸 봐도 됩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얘들이랑 비교했을 때.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넘어간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가 얼마예요? 27. 여기는 13. 총 50만큼 넘어가는데 여기로 넘어간 거는 5, 10, 11, 6, 17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5, 20이고 여기로 넘어간 거는 19예요. 여기로 하나 넘어갔으니까. 19가 아니라 그냥 9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큰 정도가 27이랑 13이 돼서 50인데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간 건 얼마냐 이거예요. 5, 11, 여기로 6. 11에 6이니까 17이고 여기로 넘어선 정도가 5, 22.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로 이제 차이 나는 게 87이라서 7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얼마라고 했었지? 죄송합니다. 11이고 여기에 17, 5, 20이고 왜 이렇게 헷갈리냐? 9, 31 맞나? 아무튼 31이고 이게 50이 아니라 40이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기로 넘어간 게 40이고 31이니까 딱 9 차이 나죠. 그럼 사실 이거 두 개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계산하면서 절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풀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란 건 아니야. 만약 이 문제를 제가 푼다? 솔직히 전 구했을 것 같아요. 이건 구하는 게 더 깔끔해. 그리고 앞에서 시간을 아껴야 돼.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있었어야 돼요. 사실 7급 문제는 그게 핵심입니다. 앞에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완벽히 그냥 계산하면 돼. 침착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좀 쉽다고 여러분 운영적으로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조금 쉽다고 거기서 안 틀리려고 막 검산 계속하면서 자세히 풀어서 뭐 100점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뒤에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지간한 실력자가 아니면은 앞에서 그냥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빨리 풀어도 실수 안 할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검산도 머릿속으로 슬쩍슬쩍 하면서 가면서 정답률 100%인 상태로 빨리 풀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뒤에 20번 이후에 어려운 게 분명히 두세 문제 있다. 그쪽을 침착하게 그냥 계산 다 때려 박아서라도 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확인만 하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각각에서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으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망자 수는 여기 밑에 나와 있고 건설업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 전년 사망자 수를 구하려면 이걸 빼면 돼요. 빼면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떨어짐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물체의 맞음이냐? 32, 얘는 30이죠. 부딪힘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체의 맞음이죠. 그래서 1번, 2번으로 답이 좁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은 어떠냐? 떨어짐이냐? 부딪힘이냐?
제곱은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빼면 되기 때문에 31이고 29고 떨어짐이 부딪힘보다 커요. 그리고 이건 24고 죄송합니다. 18이고 이렇기 때문에 끼임도 있네. 이런 식으로 잘 해석하면 돼요. 얘는 31이 큰데 얘는 36이죠. 끼임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떨어짐이 2등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1번 떨어짐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20번도 안 어렵죠? 두 문제짜리라고 한 지문 두 문항짜리라고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들어가면 돼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설계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전형적인 표차트 해석형이죠. 또 분수 비교가 엄청 나옵니다. 기억! 발생 건수 대비 피해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애는 2023년이다. 발생 건수, 이 막대 그래프 대비 이 비율이 23년이 제일 낮으냐. 누가 봐도 별로 안 변했는데 커졌고 그렇게 많이 안 변했는데 엄청 많이 커졌어요. 얘 둘은 아니야. 이쪽으로 가서 봐야 되는데 특히 의심스러운 거는 이게 엄청 많이 커졌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커진 이쪽 해부터 보는 게 맞아요. 어때요? 분모는 13,000 정도 커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13 정도 커져가지고 꽤 많이 커졌어요. 한 70% 정도? 하여튼 꽤 많이 커졌어요. 60, 70%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서 커진 건 어때요? 24만큼 커진 거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아래 위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4배 이상이죠. 여기도 4배 이상이죠. 그러면 4배 또 얼마나 이상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4배 해버리면 어때요? 28 되면서 수별이 36만큼 더 커집니다. 28 해서 36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4배 한 것보다도 50% 정도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4.5배 조금 넘는 거예요. 여기 4배 하면 어때요? 4배 하면 176이고 뒤에서도 넘어올 거기 때문에 178 이렇게 돼요. 여기서 11은 이거 50%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그건 4.5배보다 훨씬 모자란 거 이건 4.5배 훨씬 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모의 비율, 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이 더 작다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수 비교가 조금 어렵게 나왔죠. 그러니까 분수 비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이 기억선지를 쉽게 푼 데 핵심이었던 거예요. 니은 피해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년이 25년보다 높다. 증가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는 거랬죠? 빼는 거랬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24년과 5년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건 어때요? 앞 두 자리 기준으로 28만큼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41만큼 올라갔어요. 이 차이랑 이 차이를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비교할 수를 이렇게 뽑아냈을 때 이게 지금 전기값, 증가분, 전기값, 증가분이잖아요. 수배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라볼지 아니면은 이렇게 바라볼지를 선택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볼게요. 편차는 13 커져가지고 50% 가까이 커졌어요. 50% 가까이 커졌어요. 여기는 어때요? 28 커져서 50% 이상 커졌어요. 그러면은 편차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수가 사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편차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고 증가율은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증가율을 이렇게 구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지 이렇게 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율을 구하는 거는 가로로 보는 거지. 근데 편차의 배율과 출발하는 수의 배율을 구할 수도 있다,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갈림길이 2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쉬운 갈림길로 간다 이런 생각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5년이 증가율이 더 낮다. 24년이 25년보다 높단 말은 맞는 말이다. 자, 디귿 23년 전체 발생 건수 중에 50대 이하인 발생 건수의 비율은? 이 발생 건수의 비율은 90% 이상이다. 자료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발생 건수가 여기에 사실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친구의 10%를 넘죠. 이렇게 반대 해석하는 게 훨씬 쉽죠. 다 더해서 보는 것보다는 얘가 10%가 넘는지 보자. 이렇게 들어간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얘 10% 넘어버렸죠. 그럼 얘는 90%가 안 되는 거죠.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22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완전 분수 비교 문제로 거의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수종별 목변수에서 서울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이상이다. 이 4개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이다. 얘가 나머지 3개보다 큰지 보자라고 하면서 살짝 더하면서 확인하면 돼요. 그죠? 당연히 큰 거고 얘도 당연히 큰 정도고 얘는 아니죠. 이렇게 얘가 크냐 나머지가 크냐 이 친구가 크냐 나머지가 크냐로 하면은 쉽게 1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소나무 대비 신길나무 목본수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의 수종은 8종이다. 소나무 대비 신갈나무가 두 번째로 높은. 두 번째로 높다라는 걸 물었으면 제일 높은 걸 먼저 찾으세요. 제일 높은 건 어때요? 여기 지금 3배 이상이에요. 여기 3배가 안 돼요. 제일 높죠. 그리고 얘도 3배가 안 되고 얘도 3배가 안 되고 얘는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큰 게 두 번째로 높은 걸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냥 확인을 해보시고. 둘 중에 누가 커요 그러면? 방금 3배 봤으니까 3배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얘는 3배가 얼마가 안 돼요? 67이 앞에 3배 하면은 201이에요. 201보다 작은 정도랑 여기는 그래도 3배 하면은 거의 75고 여기서 넘어오는 거 생각해도 77, 39, 27이니까 7이에요. 777. 201보다 이건 10% 이상 많이 작은 거예요. 777보다 7 사이는 그 정도로 작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응은 8종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이것도 분수 비교죠. 그러니까 분수 비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이번 시험의 거의 핵심 키였어요. 분수 비교를 맨날 따로 적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 채로 있어도 이제 안 적고 따로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딱 봐도 이게 제일 크고 이건 제일 작네. 아, 둘은 아니야. 둘 중에 누가 크지? 할 때도 3배가 얼마나 안 되는가? 3배가 얼마나 안 되는가로 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분수 비교 트레이닝이 된 사람은 쉽게 푸는 거고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은 이 문제도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3번. 서울은과 서삼릉은 목본수가 3번째로 많은 그게 같다. 이건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생태계 교란 초보 내 분포 면적 대비 개체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능력은 전체 목본수가 가장 많다. 전체 목본수 위에 나와 있어요. 전체 목본수가 가장 많은 얘가 서울응이 이렇게 두 요소 전단 후단이 있을 때는 후단이 있을 때 후단이 더 쉬우면 후단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서울응이 이 비율은 제일 낮은지 보자라고 들어간 게 이 비율이네요. 분포 면적 대비 개체수는 제일 낮은지 보자라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후단에서 기준 만들어서 서울응이 얘는 제일 낮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또 분수 비교해야 되죠. 이렇게 몇 배나 된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만한 거는 6능, 건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0%도 차이 안 나는데 위로는 10% 넘게 차이 나죠. 얘가 더 낫다. 이렇게 돼서 틀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분수 비교 잘하고 못하고가 올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듣고 분수 비교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런 쉬운 분수 비교들을 5초 컷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계산 특강을 꼭 듣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이제 내년에는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목본수 대비 생태계 교란 비율은 장능이 6능, 건능에. 자. 뭘 보러 가는 거냐면 장능은 이거 대비 이걸 얘기하는 거고 윤능, 건능은 이거 대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율이 이 친구의 2배 이상인가라고 한 거예요. 맞죠? 장능이 윤능, 건능의 2배 이상인가. 어떻게 해요? 2배 해놓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2, 4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는 50% 이상 차이 나는 거고 여기서 1, 7, 4 간 거는 이것도 50% 이상 차이 난 거예요. 자, 이게 분수 비교가 엄청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특히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분수 비교 잘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로는 어때요? 커진 정도가 1, 7, 4예요. 50%는 얼마예요? 1, 6, 7이에요. 50%보다 꽤 좀 커요. 여기서는 차이가 얼마예요? 7, 7이에요. 그래도 이쪽은 50%가 7이기 때문에 167이랑 174가 차이 나는 정도에 비해서 그건 7이니까 한 4, 5%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5는 그래도 5% 이상 차이가 나요. 이쪽이 차이가 더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수 비교가 정말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분수 비교를 잘하는 게 이 문제 푸는데 핵심이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2배 하니까 더 커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쫓아가기 어렵죠? 다시 들어보세요.
분수 비교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분수 비교도 꼼꼼히 해낼 수 있으면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답은 2번에서 나왔으니까 3, 4, 5를 풀 일은 없었겠지만 그건 우연이죠.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정보예요. 내년에는 답이 5번일 수도 있잖아. 똑같은 문제에서. 그러니까 분수 비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한 번만 다시 풀어드릴게요. 장릉은 3, 3, 5, 4, 9 대비 좀 빈 공간을 큰 데서 3, 3, 5, 4, 9 대비 수치가 뭐라고요? 1, 4, 5, 1, 0이란 거죠. 옆은 6릉 건릉은 50962 대비 11246이란 거죠. 50962 대비 11532 맞나? 11246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2배 이상이 됐느냐라고 물었어요. 얘를 2배 줬다는 거죠. 어떻게? 2, 2, 4, 9 이 정도로 2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가율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차이가 1, 7, 4 차이가 났어요. 그럼 50%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수배열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는 어떻게 났어요? 이 1, 4, 5랑 2, 2, 4의 차이 중심에 맞추면은 7, 9로 얘도 얘의 5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둘 다 50% 이상이고 5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50%랑 실제로 비교를 해준 거지. 얘의 수배열적인 50%는 얼마예요? 167이란 거예요. 167 대비 1714 얼마나 큰가? 얘의 수배열적인 50%는 72.5 이 정도란 거예요. 72.5. 그래서 얘는 그래도 거의 10%쯤 차이가 났어요. 7, 3, 7이 이렇게 쳤을 때 5, 6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6, 7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10% 가까이 6 정도니까 하여튼 5%보다는 크게 차이가 났어요. 167 대비 174의 7은 167의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2배 하니까 커졌다는 얘기는 2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이 5번을 실제로 시험장에서 판단했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버해서 이걸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제 비율도 1.95배야. 2배랑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반올림해서 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대충 봤으면 우연히 맞췄거나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분수 비교 잘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올해 분수 비교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또 분수 비교입니다. 인구 1000명당 소방직 공무원의 A구가 가장 많다. 인구 1000명당 소방직 공무원 수. 인구 X명당, 이것도 제가 기초 강의에서는 개념으로 잘 알려주는 부분인데 인구 X명당은 그냥 비교의 관점에서는 비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67% 이런 퍼센트도 엄밀히는 100분율으로 100개당이에요. 1000명당은 그냥 1000분율인 거지. 근데 비교의 관점에서는 몇 분율인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냥 분수 비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A구가 가장 많은가? 분모는 제일 작죠. 분자도 얘가 제일 작긴 한데 분모는 두 번째로 작은 애랑만 생각을 해도 2배나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2배씩 차이 나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제일 많은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1대1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반인데 나머지는 그래도 2배씩 차이 나진 않아. 그럼 이건 무조건 얘가 제일 많은 거다.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출동 건수는 B구가 3번째로 많다. 이번에도 분수 비교죠. 분수 비교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2배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풀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3번째로 많은가? 3번째로, 2번째로, 첫 번째로 이런 말 할 때는 2번째로 할 때는 제일 많은 것부터 일단 찾으세요. 누가 제일 많아요? 일단 봅시다. 2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2배가 넘어요. 얘가 1등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2배가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로 큰 애는 누구겠어요? 그래도 얘는 110 차이 나서 50% 차이가 안 나는데 50%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50% 이상 차이 나요. 얘가 더 커요. 그 다음엔 B가 세 번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분수 비교 쉽지 않죠?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빡빡하게 분수 비교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체감 난이도가 아주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때 분수 비교를 꼼꼼하게 해도 시간이 남도록 앞쪽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된단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되죠? 자, 디귿. 조치 비율은 시구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조치 비율을 구하려고 보니까 여긴 괄호가 있죠.
그럼 미조치 비율은 C가 제일 낮은가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미조치 비율은 C가 제일 낮은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제일 낮아요. 어때요? 미조치 비율은 몇 프로 정도예요? 이것도 분수 비교죠. 분수 비교를 도대체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분수 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로 큰 정도는 한 180 정도 큼으로써 2배는 안 되지만 1.5배는 확실히 넘고 한 1.6배 정도 돼요. 1.6배도 넘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어려우니까 얘가 제일 낮다를 그냥 이렇게 배율로 비교할게요. 그게 반대 해석이죠. 자, 배율로 보면 어때요? C가 제일 낮은가? 이 비율은 제일 높은가? 라고 했을 때는 6배 하면은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240, 30 올리면 거의 딱 6배예요. 45 곱하기 6이 270입니다, 지금. 4, 6, 24, 5, 6, 30 해가지고. 그러면은 6배가 조금 안 되니까 이게 제일 높은가? 나머지는 6배가 전부 안 되는지 보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6배 넘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치 비율은 이렇게 원래 보는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이렇게 봐도 된다는 반대 해석, 여집합, 상호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리을도 분수 비교죠. 어떻게? 조치 한 건당 거주 인원이라고 했어요. 구조 인원이라고 했어요. D랑 E. 이건 이걸로 반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조치 건수 한 건당 구조 인원 어떻게 해요? 이건 빼서 구해야죠. 이걸 빼서 구하면 얼마예요? 4,900이에요. 정확히는 4,890 정도 돼요.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선 10% 이상 차이 났죠? 여기 10% 차이 안 났어요. 이거 대충 생각한 거 쳐도 그 차이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10% 이상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D구가 이거보다 많단 말은 틀렸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24번. 자, 이 문제가 18번과 더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전부 다 꼼꼼히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계산한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놔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계산해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여기 지금 24번 푸는데 25번까지 두 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20분 남아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다 구해버리지 뭐. 천천히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자, 가볼게요. 갑니다. B 유형은 어때요? 자,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편성 예산액 전체를 제일 낮은 케이스랑 제일 높은 케이스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변화를 따지려면 이거 두 개는 어차피 구해야 됩니다. 구해볼게요. 300, 600, 150이죠. 여기는 200, 600, 700이니까 200, 600, 900이니까 100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케이스를 최소화를 최대한 하면서 여기 조건들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빵원으로 할 수 있어요. 조건이 걸리는 거지. 24년 대비 여기는 최대 100만큼만 증감할 수 있대요. 그럼 이건 0은 못 가고 200까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이렇게 볼 거예요. 전년 대비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는데 50%는 안 되죠. 이건 충족했고 마지막으로 175억 원 이상 800원 이하여야 하는데 175원 당연히 넘는 거 800 이하죠. 그럼 이거는 200으로 최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이제 조건들을 좀 기억나는 거죠. 여기 100 줄일 수 있죠. 50. 그게 되나? 라고 하면은 여기서 증감률 최대는 50이에요. 그러면은 이 50억 원까지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합쳤을 때 175도 넘고 800은 안 되죠. 그럼 조건을 다 충족하니까 50, 오케이인 거예요. 여기서 100 줄일 수 있었죠? 그럼 0까지 갈 수 있냐? 아니, 50%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이 합쳐서 175를 넘나? 그것도 못 넘네. 그럼 이거는 75까지밖에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줄여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00 줄여서 빵으로 만들 수 있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50%까지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00으로 줄이고 나면은 800 조건 충족, 175 조건 충족하죠. 이렇게 최대한 줄이면서 하나씩 조건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줄이면 어때요? 100 줄일 수 있죠? 150으로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50% 조건 충족해요. 줄일 수 있어요. 175 넘어요? 넘죠? 800 안 되죠? 그럼 조건 다 충족한 거예요. 200, 250, 250에 150 하면 400, 675가
최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중에 답이 되고 최대도 같은 논리로 해보시면 돼요. 최대 어떻게 늘릴 수 있지? 100만큼만 늘릴 수 있구나. 그럼 400이 될 수 있나? 아, 400은 못 되네. 800 조건이 충족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최대로 하면서 2번, 3번 조건 충족하나 100만큼 늘리면서 2번, 3번 조건 충족하나 이런 순서로 계속 다 채워보시면은 최대도 구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하시면은 그래도 3분에서 4분 사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생각해요. 1, 2분 만에 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3분은 넘어가는 정도, 4분까지는 안 걸리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아껴서 이 문제를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냥 3분, 4분 걸려가면서 풀어내는 게 운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란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정답률로 따지면은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물론 난이도도 있지만 25번이라서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학생들이 25번까지 다 풀지를 못한 거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정답률로 따지면 얘가 24번, 18번 다음으로 낮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파이널 강의에서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뭘 적중했냐면 제가 파이널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 유소년, 노년, 부양비 이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자료 해석에 쪼개진 자료이기 때문에 쪼개진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 다양한 스킬을 통해서 물어보는 걸 비켜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 인구가 이렇게 셋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이들, 유소년 부양비, 그리고 청장년들, 이걸 생산가능인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그리고 노인들, 노년인구. 이렇게 유소년인구, 노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이렇게 인구를 3등분하는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고 그 개념들이 시험에 3, 4번 이상 출제됐으니까 25년에 행시에도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6년 행시,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출제됐다는 거지. 몇 달 전에도 출제됐으니까 7급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이해하고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인지를 하고 가면은 실전에서 엄청 편할 거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파이널 강의 들은 분들이 파이널 강의를 들은 보람이 있었던 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1번, 2번은 그냥 보면 돼요. 근데 3번 같이 노령화 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괄호가 있잖아요. 근데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총 4개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이것 가운데 대비 유소년의 비율을 유소년 부양비, 여기 개념. 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당 몇 명의 아기들을 부양하고 있느냐. 또 노년 부양비는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당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느냐. 또 둘이 합친 개념은 총 부양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총 부양비란 개념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를 더하면 한 사람의 청장년 인구가 노년 더하기 유소년 이렇게 돼서 부양 인구를 얼마나 부양하고 있느냐. 2명은 부양의 대상이고 1명은 두 집단은 부양의 대상이고 한 집단은 일하는 대상이라, 돈 버는 대상이라 이거죠. 돈 버는 대상이 얼만큼의 유소년을 부양하고 있느냐. 돈 버는 대상이 얼만큼의 노년을 부양하고 있느냐. 또 돈 버는 대상이 얼만큼의 둘 다를 부양하고 있느냐가 총 부양비란 개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은 유소년 대비 노년인 노령화 지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고령화 지수 이 4가지 개념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그 개념을 미리 이해해보자라고 하면서 파이널 강의 때 미리 설명도 드렸어요. 그렇게 나온 문제들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문제들과 설명을 들으면서 익숙해진 사람은 여기서 개념을 이해하는데 안 그래도 25번 푸느라 시간도 없는데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 쓸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노령화 지수는 실제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유소년 대비 노년으로 이렇게 분수 비교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비교는 한번 해보세요. 또 분수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이렇게 3등분으로 쪼개진 구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같다면 이 전체 값이 같은 상황에서 얘가 늘어나면은 청년 인구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전체 값이 같은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애가 수가 커지면은 그 비율은 무조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근데 청년 인구는 안 나와 있잖아. 반대 해석하면
유소년과 노년 인구로 반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도 파이널 때 제가 해드렸어요. 정확히 그대로 문제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유소년과 노년 인구가 줄어드는, 유소년과 노년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한마디로 유소년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란 개념이 얘네 둘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 비율이 낮아지는 해, 낮아진 지역,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장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다시 반대 해석하면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 제일 낮은 지역은 이거. 자, 들어보세요. 얘가 높아지면 얘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지. 얘 대비 비율이나 전체 대비 얘의 비율이나 상호비의 관점에서 똑같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 둘이 합이 제일 낮은 지역을 찾으면 됐던 거예요. 이렇게 반대 해석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엄청 큰 이 문제를 잘 푸는데 힌트가 됐던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갔으면 4번을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파이널 강의를 들을 보람이 있었죠? 파이널 강의뿐만이 아니라 기본 강의 때, 기초 강의 때 전부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고, 심지어 이 파이널 강의 시험 전날, 이 7급 시험 전날에 제가 5급 기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5급 기본 강의에서 엄청 강조했었어요. 근데 7급에 바로 나온 거죠. 여러분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7급 커리큘럼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개념들을 꼭 강조해 드릴 테니까 강의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5번은 답을 구하는 데는 뭐 필요가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100 더하기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개념적으로 100은 청장년 인구분의 청장년 인구가 되고, 거기다가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를 더하면은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모가 청장년 인구고 분자는 청유노 다 더해서 총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 인구분의 총인구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개념은 총인구 대비 유소년이니까 총인구 대비 유소년이니까 이 개념을 이용하면은 이거는 청장년 인구 대비 총인구, 얘는 청장년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를 나눠주면은 청장년 인구가 서로 사라지면서 총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깔끔하게 다시 적어드릴까요? 헷갈리니까. 자, 100이라는 말이 청장년 분의 청장년이죠. 근데 노년 부양비도 분모가 청장년이고 유소년 부양비도 분모가 청장년이죠. 그래서 100 더하기 얘 하면은 그대로 분모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가 되고, 이 개념인 즉슨 총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럼 청장년 분의 총 인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100 더하기 유소년 더하기 노년 이렇게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청장년분의 총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낸 청장년 대비 총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100 더하기 유소년 더하기 노년 부양비 한 거를 이렇게 나누면은 얘들 사라지고 총인구분의 유소년 인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개념을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개념도 제가 5급에서는 집중 강의에서 많이 알려줘요. 7급에서도 알려줬겠죠. 그리고 답을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5번이 아니어도 4번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1, 2, 3, 4만 풀었어도 답이 쉽게 나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분 수식 처리하는 것도 제가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는 사람은 이렇게 안 적어도 바로 뭘 해야 될 수 있는지, 바로 슬러시를 어떻게 끄어야 되는지를 체화가 될 때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은 이런 분수식들 나눠서 처리하는 거 맨날 적고 돌리고 곱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게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니까 걱정 말고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은 내년 시험도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6년 자료에서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커리큘럼에서 뵙겠습니다.